어,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 책이 제 책은 아니고, 제가 번역한 책이 나왔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읽으시는 분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윤봉기 기자님이 이렇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 주셔가지고, 네,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그 북토크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자시고, 저는 이제 이 책을 번역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제가 저자 입장에서 이거를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를 공부한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이 저자가 쓴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좀 유의미할 수 있는가,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박정원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께서. 네, 그래서 책 제목은 플루리버스, 가치와 공동성의 세계 디자이너이고요. 저자의 이름은 이제 아르투로 에스코바르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번역을 한 사람이니까 저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남미 콜롬비아 출신의 인류학자고, 그다음에 현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석좌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학을 전공했지만 이렇게 굉장히 이력이 다양한데, 그래서 현재는 이제 발전 인류학, 정치 생태학, 신유물론 같은 것들이 굉장히 횡단하면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아마 책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하고 싶어 하고, 그것들을 약간 종합하려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라틴 아메리카 사회운동이나 탈식민주의,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발전 인류학이나 정치 생태학이나 아니면 신유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라틴 아메리카가 연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쪽 학계에서 유명하게 된 계기로는 이제 발전에 대한 어떤 발전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해석한 걸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굉장히 이제 학계에서는 유명해졌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발전과 조우하기, 제3세계 구성과 해체라는 건데, 이 책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 성장 이런 거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는 20세기 중반에 서구에서 나온 담론이고, 그것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진 개념들이 이제 저개발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제3세계라는 개념이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제3세계나 아니면 저개발 국가라는 이 이름이 들어가면 이 저개발을 뛰어넘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선진국이 돼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암묵적인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던 게 20세기 중반에 만들어졌다, 이런 걸 이제 비판적으로 주장을 한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발전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세계를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현재는 2010년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되게 천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라틴 아메리카는 근대화 혹은 근대에서 굉장히 실패한 혹은 뒤처진 저개발인 거고, 사실 우리나라 한테는 굉장히 반면교사 같은 거죠. 요즘에 이제 정치권에 쓰는 것도 이제 중남미 국가처럼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근대화나 이런 발전 과정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는 예외적인 경우잖아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대체로 어떻게 보면 이 발전주의를 모델을 따르다가 실패를 한 거를 이제 완전히 느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발전주의 신화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대안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다른 방식의 어떤 가능성을 찾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에스코바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수집을 하고 그런 것들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가능성 가능하다 이런 건,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이런 좀 잘못 썼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쓴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창하게는 이제 문명적 전환이란 트랜지션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사실은 요즘에 이 가장 뭐 학계나 이런 데서 뭐 출판계나 이런 데서 핫한 게 이제 기후 위기나 아니면 생태 위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위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식을 하자, 위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알아가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 그런데 이제 이 에스코바르 같은 경우는 그런 위기에서 정말 생태적인 가능성이나 아니면 그 실천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위기를 느끼거나 이런 걸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넘어설 수 있는가, 그게 라틴 아메리카 혹은 뭐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뭐 북반구 얘기도 하지만 그런 남반구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능할 수 있는가 혹은 진행되고 있는가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여기서 이제 담아내려고 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뭐 친환경 이런 거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나라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있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게, 우리나라 쓰레기 수거하는 거나 그 분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서 나가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수동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제한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생산하는 건 엄청 더 생산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뭔가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에서는 전혀 이제 그런 지점까지의 고민들을 생태 위기에서 담아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우리에서. 근데 이제 이 근대화나 아니면 발전주의에 대한 실패를 맛본 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그것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신화이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순히 어떤 실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이나 세계관이나 우주관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지점에서 라틴 아메리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서구적인 거 혹은 비근대적인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데, 혹은 그것이 풍부한 가능성인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다시금 돌아볼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온 게 메타버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는 굉장히 기술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지, 신화와 기술에 대한 어떤 물신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지점에서 약간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 플루리버스라는 생태, 같이 공존하는 거, 공생공락하는 것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나가자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번역을 할 때 사실은 플루리버스, 메타버스는 이제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 이런 얘기랑 가상현실, 가상우주 이런 얘기인데, 이제 플루리버스는 다른 방식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복수의 우주, 복수의 세계 이런 건데, 사실은 제가 번역을 하는데 책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책 제목이 원래는 이제 플루리버스 디자인하기 이런 건데, 이제 플루리버스를 어떤 식으로 한국말 제목으로 바꿀 것인가, 사실은 그냥 그대로 쓰는 건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한국말을 쓸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워낙 메타버스나 마블의 멀티버스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플루리버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이 더 직관적으로 그것들을 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외국어인 이제 플루리버스라는 제목을 갖게 그러니까 제목으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제 5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책에서 이제 남반구에 대한, 그러니까 전 세계 북반구,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제 제1세계, 남반구를 제3세계라고 한다면, 제3세계 중에서도 라틴 아메리카가 이런 환경이나 혹은 이제 인류세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이제 그러니까 지구 환경에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만드는 어떤 인류세라는 시대에 와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되는데,
인류세에서 왜 라틴 아메리카가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 얘기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진국들이나 개발이 이미 된 나라들에서 많이 환경 얘기를 이미 할 것 같은데 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지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서구 근대성에 있어서 역사적인 타자이자 아니면 대안적인 장소란 가능성의 장소는 되게 이중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하게도 15세기 신대륙의 발견을 하면서 이제 신대륙이라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유럽인들한테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타자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서구가 자신을 규정해가고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6세기 이제 라틴 아메리카는 환경 측면으로 볼 때 서구 군대가 만들어져 온 어떤 뭐라 그러지? 채굴의 장소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6세기 정복 당시에 이제 유럽인들한테는 이제 황금의 도시 이런 것들이 신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엘도라도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원이 많고 금과 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채굴해 갖고 유럽으로 보내는 장소. 라는 것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 사진에 이미지에 나오는 거는 잘 보이진 않는데 뭐 볼리비아 하면 요즘에는 우유니 사막 많이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여행하면서 가봤던 것은 볼리비아의 포토시라는 데인데 거기가 17세기 이제 유럽의 그러니까 은광이 개발된 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거의 막대한 은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유럽이 은본이 쌓이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거기를 갔을 때 굉장히 시각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는 그 은산이 있는데 거기에 반이 완전히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아직도 지금까지도 드러나는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자원을 이제 채굴해가지고 유럽으로 보는 근대화를 만드는 그런 장소였다고 할 수 있고. 저 위에 사진이 그건가요 혹시? 네, 요쪽이에요. 왼쪽에. 네, 왼쪽. 네.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이미지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시대부터 이제 다 잘 아시다시피 원주민들이나 아니면은 흑인 노예들이 이제 강제노동이나 아니면 갑산노동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유럽인들한테는 그러니까 갑산 노동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값싼 자연에 가까웠거든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기보다는 자연에 가깝고 계속 이제 16세기에 유럽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선주민들이 인간인가 아닌가 이런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근대가 이제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신으로부터도 분리하지만 자연으로부터도 분리하는데 과정이었다고 친다면 오히려 여기에 있던 선주민들이나 원주민들이나 아니면 흑인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는 자연에 가깝게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까지도 이제 자원 공급지의 역할을 하고 있죠, 라틴 아메리카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유럽의 그런 개발주의나 아니면은 서구 근대성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잘 알다시피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산소 공급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나, 건 봐도 어떻게 보면 지구 환경의 보루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건 많이 하시는 경우.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제 선주민들의 인구가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흑인 공동체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근대 속에서 이제 근대에 저항하면서 비근대적 혹은 비서구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인류세라는 문제의식이 서구 중심의 근대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급진적인 성찰을 하도록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간과했거나 아니면 버렸던 어떤 비서구적인 것들 아니면 비근대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원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그것들을 가치를 재확인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대안적인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리버스라는 말은 이제 중간에 보듯이 이제 플루럴과 유니버스로 만든 합성어고 다수의 우주 혹은 다중 우주를 뜻하게 됐는데, 맨 처음 이 단어가 나온 거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은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사파티스타 원주민들한테 멕시코 사파티스타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래서 그 멕시코 사파티스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1994년에 미국과 그러니까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나프타에 반대해갖고 첫 번째로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면서 500년 동안 이제 권리나 인권을 빼앗겼던 자신들의 어떤 문화를 지켜내야 되고 자치 요구를 하면서 이제 나온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무장을 해갖고 멕시코 정부나 아니면은 반세계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사람들의 무기는 이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정글에서 이제 그 치아파스 정글에서 계속 그 선언문을 읽는데 네 번째 선언에서 이제 나온 것들에 얘기하면 강자들의 세상에서는 저기다 인용을 하고 있지만 강자들의 세상에서는 거대한 것을 위한 공간만이 존재한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세계는 모든 세계가 들어갈 수 있는 세계라는 의미에서 이제 플루리버스라는 게 나왔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해석하면서 근대를 One World World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좀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하나의 세계인 세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중심이었던 하나의 세계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이제 여러 세계로 이루어진 세계. 그래서 혹은 많은 세계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세계라는 의미로 이제 플루리버스가 맨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플루리버스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여러 이제 어떤 인종주의적인 차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선주민들이 같은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나 문화,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을 원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플루리버스가 나왔는데, 이 점차적으로 21세기로 사실 플루리버스가 명확히 이론화된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종원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잡다한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이 책에서도 플루리버스라는 그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이론화하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논의들을 이제 풍부하게 끌어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플루리버스라는 큰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21세기에는 이 플루리버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파티스타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냐면은 훨씬 더 이제 그 생태적인 개념이랑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중심을 두는 건 이제 중심적인 논의로 끌고 오는 건 이제 관계성. 물론 요즘에 생태 논의들이 많이들 얘기하지만 관계적인 존재론에 의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사실은 그런 플루리버스가 여러 세계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세계라고 한다면 그거는 다문화주의랑 어떻게 다른가 지금까지. 근데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여기 사상가들이 얘기를 하는 건 서구의 다문화주의가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서구 유럽을 중심에 두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플루리버스는 그 서구 중심성을 해체하고 다른 한편은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간 중심성을 해체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 다른 차이점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인간과 인간 외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 외 존재의 위계를 해체하는 급진성을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 이제 스페인어로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인간의 존재를 non-human being이라고 하지 않고 non-human person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persons라고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해석하는 게 해석하는 것들이 이미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의 선주민 전통에 갖고 있는 문화들을 해서 이 논의들을 다시 끌어오는데, 사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논의를 하고 있지만 비베이로스 디 카스트로라고 이제 브라질의 인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뿐 아니라 모든 존재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브라질 쪽에 있는 선주민들을 연구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 예를 갖고 와가지고 16세기에 이제 그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교사들의 주요한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인간인가 아닌가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인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교회에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인간인지 아닌지를 뭐에 따라 구별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했었죠. 그 말을 읽는 거. 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뭐 말을 할 수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것도 결국에는 영혼이 있는가 이런 거잖아요. 인간한테 영혼이 이 사람들한테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걸로 따져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과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이제 그게 논점이었는데 당연히 이 선주민들도 유럽 사람들을 봤을 때 쟤네들이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닌가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선주민들이 한 것들은 어떤 거였냐면 이 죽은 유럽 사람들을 물에 빠뜨려 봤다는 거예요. 물에 빠뜨려서 이 사람들이 썩는가 안 썩는가 이걸 보고 우리랑 같은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카스트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선주민한테는 이 사람 영혼이 있다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 이미 다 영혼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도 영혼이 있다는 걸 의심할 존재가 없고 우리랑 같은 거는 몸이 썩어서 우리랑 같은 몸인가라는 것이 이제 뭐라 그러지? 판단 근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제 관점주의라는 걸 이제 발전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에서 결국에는 이미 아메리카 선주민들의 전통에서는 모든 것들에 영혼이 들어있는 뭐 우리말로 하면 이제 뭐 애니미즘 같은 거겠죠. 이제 그런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비인간 존재를 이제 어떤 non-human persons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이 존재들도 다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끌어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메리카에서 갖고 있던 비근대적인 혹은 비서구적인 세계관에는 이 어떻게 다르냐고 한다면 이제 그 서구 군대에서는 물론 여기 정치 철학을 하시는 분들 되겠지만 중요한 것이 이제 강한 목적성과 약한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이. 근데 그 반대로 이제 비서구적인 건 아니면 이 아메리카 선주민들의 관점은 이거는 목적성은 약한 대신 강력한 관계성이 굉장히 자신들의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서구 군대의 인간 중심적인 이 인간 중심주의를 해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관계가 강한 관계성이 중요할 때는 관계 밖에 있는 것들은 관계 바깥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서구 근대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개인이 어떻게 어떤 독립적인 주체로서 쓰는 거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관계론이 중요시하다면 그거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미 개인은 관계 속 네트워크망 속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독립적이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나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존재 등 비서구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신민화된 관계성을 극복하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루리버스의 사유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끌어오자면 결과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전통에서는 이게 세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제 from the below, on the left, with the earth 이게 이제 이거의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플루리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이 있지만 그것의 이제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서구 군대가 가져왔던에 의해서 가장 소외되었던 주변화되었던 어떤 뭐 선주민들이나 여성들이나 아니면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온 운동을 주목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지구와 함께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좌파적인 관점을 수용하되 사회관에서 자연과 우주관으로 시각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요. 이게 어떤 것인가, 이제 전통에 대해서, 전통을 복원하자 하는데 이게 전통이 단순히 과거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제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거는 이제 화석화된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을 둬서,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관심을 두는 건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자신들은 이제 미래를 향해서 과거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복원이 되면서 이제 미래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페루나 볼리비아의 안데스 지역에 있는, 에콰도르의 안데스 지역에 있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하여튼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유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이제 보여요. 아이유는 가수 아이유. 네, 가수 아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깨추어나 이제 아이마라라고 이제 현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서는 이 지역에서 이제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노동이 상호 협력하고 종교적 전통을 공유하고 친족을 공유하는, 그리고 공동 소유를 하게 되는, 공동 생산, 공동 소유를 하게 되는 어떤 공동체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서구화 과정에서 이제 전근대적인 형태로 치부가 되어서 이제 공식역사에서는 사라지지만, 여전히 페루나 볼리비아 지역에서는 그런 형식이 이제 남아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 20세기 초반에 이제 이 아이유를 해석할 때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호세 카를로스 마리에테기아라고 하는 페루의 사상가가 이 아이유 전통을 이제 복원을 하면서,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적인 소유나 사적인 생산이 아니라 공동 소유와 공동 생산과 공동 소유의 형태고, 우리나라 둘의 품앗이 이런 거랑 비슷한 노동의 상호 구조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혹은 넘어설 수 있는 대안으로 봤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여기 지금 방식에서는 나오는 문제점은 대지를 비롯한 자연으로부터 이게 인간이 분리됐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 이거를 소유한다는 대상화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21세기 플루리버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혹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인류학자들이 가서 여전히 선주민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해보니까 그렇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리소델라 까데나라는, 여기 이 책에도 나오는데, 까데나라는 사람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 에스코바르는 그 아이유라는 게 그냥 아이유라는 것이 어떤 그런 그냥 독립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유에서라는 걸로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대지를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대지를 중심으로 하는 번역 불가능한 일종의 생태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행위자가 되어서 참여하는 장소고, 인간이나 다른 비인간 혹은 동물과 식물이 본래부터 연결된 자연사의 집합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비인간이 중심이 되고 뭐든지 이 관계를 본래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기존의 공동체주의라는 것, 그러니까 기존의 마르크스주의나 아니면 거기서 약간 원시적으로 생각했던 공동체주의를 넘어서 공동성이라는 걸로 이제 다시 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게 공동성이라는 거는 이제 민가사회라고, 이제 민가라는 그런 이 사람들의 용어가 있는데, 민가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체나 모든 존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시줄과 날줄이 엮이면서 만들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민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지점에서 왜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 원주민들 그 뭐라 그러지 수공예품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직조해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철학적인 부분에서 혹은 전통을 재해석하려고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이제 이게 담론적 관점에서 플루리버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한편 아까 잡다하게 얘기했다고 하셨다시피 또 다른 한편은 굉장히 죄송해요. 아니에요. 찾았나 아니에요. 그게 되게 맞는 말씀이라 제가 현실적인 관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관점 혹은 정책적인 관점 혹은 정부의 관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까도 이 사람이 이제 얘기했다시피 어떤 서구 모델을 모방하고 추종하는 것을 넘어서 포스트 발전이나 탈성장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들어보셨지만 이제 부엔비비르라고 하는 것들, 이런 논의들을 이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연결이 된 거였어요. 아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안데스의 전통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다시 이해할 것인가 이런 건데, 실제로 부엔비비르는 그 2007년, 8년에 이제 에콰도르나 볼리비아는 이제 원주민 출신인 농부가 대통령이 된 것이고, 에콰도르는 원주민들의 지지를 받은 이제 그 정부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실제로 이 부엔비비라는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실현할 것인가를 되게 고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이게 스페인어로 부엔비비르는 웰빙 이런 거죠. 영어로 치면 이제 물론 웰빙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 살고 욜로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그거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방식으로 자연이나 뭐 비인간 존재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뭐 가장 많이 알려진 것들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이 정부들이 2008년 9년에 헌법상의 자연의 권리를 명시했던 거, 동식물의 권리를 이제 존중한다기보다는 그것들의 이 권리가 있다, 생명체로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러니까 자연사회 공동체로서 있다는 것들을 명시해 주는 거였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어쨌든 헌법상의 권리고, 그렇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한 예가 이제 그 에콰도르 정부에서는 에콰도르의 가장 제1의 수입원이 석유거든요. 아마존 쪽에서 나는 석유인데, 석유가 이제 자신들의 수입원인데, 이제 이 대통령이 선언을 한 게 석유의 생산량을 제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결정이었거든요. 왜냐면 생산량을 줄이면 당연히 수출하는 양이 국가 수입이 줄어드는 거고, 실제로 이제 에콰도르 같은 나라는 외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 이자 갚아 나가는 것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런 선언을 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1년 이상 진행되다가 사실 굉장히 반대파나 이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발주의자잖아요. 그죠? 개발주의자라고 하기보다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걸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이 정부도 사실은 거의 쿠데타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이제 다른 방식, 그러니까 그 후계자가 이제 그러니까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지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는 이제 이게 그 정부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제 이걸 볼 때 사실 국가 차원에서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보기엔 이게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냐 실패했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저는 이 플루리버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이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했던가, 실현하려고 했던 것들은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가 돌봄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은 계속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연이 우리를 돌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돌봐야 된다.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이 상호 돌봄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주관을 갖고 있는데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책적 차원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에스코바르도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 이제 사회운동 차원에서는 이 플루리버스라는 게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에스코바르도 이런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콜롬비아 카우카 지역, 칼리 지방의 카우카 유역에서의 어떤 사회운동, 풀뿌리운동, 생태운동의 참여자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 예를 들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풀뿌리 운동이나 사회 운동들이 플루리버스를 한편으로는 구현할 수 있는가 혹은 구성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콜롬비아 카우카 유역이 20세기 중반에 이제 사탕수수를 사탕수수를 재배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농업의 산업화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 알다시피 플랜테이션 농업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농업이라고 해도 이제 산업화된 농업이잖아요. 단일 작물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많은 단일 작물을 개발하는 게 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만들면서 해변 쪽에 있던 흑인들을 많이 이쪽으로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땡공사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1980년도, 90년대에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텔레비에서 보기나 아니면 지나다니면서 보기에는 굉장히 멋지게 발전된 농업의 모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생태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실제로 여기에 일하는 흑인 노동자들은 이 사탕수수를 굉장히 악의 식물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생태가 파괴하면서 이제 이 흑인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 근처에 이 지방에 살던 선주민 공동체들이나 아니면 환경 단체들의 이 자치 운동을 만들게 돼. 자치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댐 건설에 대한 반대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단일 작물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작물로 다시 전환을 할 것인가. 이제 다작물로 할 경우에 있어서 토양들이 다시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골고루 영양분이 가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예전부터 있었던 농업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작물들을 함께 재배하는 그런 형태라는 밀파라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 생물 다양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다양한 생물들이, 더 많은 생물들이 많은 건데,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생물들과 어떤 방식으로 더 관계를 맺을 것이냐, 밀접한 관계나 선한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하고, 대형 도시 대신에 소형과 중형 도시 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구상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운동단체들도 이런 거를 할 때 어떻게 공동 참여를 할 것이고, 또 비인간 존재들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포함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탈중심화된 자치의 네트워크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20여 년간 고민해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운동에 대해서, 사회운동 측면에서의 플루리버스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책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좀 이렇게 주목했다고 보는 거는, 이제 이 책 제가 이제 번역을 마칠 때가 올해 6월 이 정도였는데, 올해 6월에 이제 콜롬비아에서 대선이 새로 됐는데, 콜롬비아가 굉장히 복잡한 나라라기보다 다 복잡한 나라죠. 제일 복잡해. 네. 맞아요. 예전도 막 진짜 이상해요. 네, 이상이 맞아요. 정말 네. 이상해요. 그래서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이 나왔겠죠. 마술적 사실주의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최초로 진보 정권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권을 대선했어요? 네네. 진보 정권을 표방한 이 당이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아슬아슬한 차로 사실 당선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제가 주목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부통령 물론 이제 그 대통령은 그 콜롬비아 무장단체에 있던 좌파 출신이었지만 게릴라 출신이었지만 부통령 후보로 지목한 사람이 흑인이고 최초의 흑인이자 여성이에요. 40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력을 겪어온 분인데 마르케스 후손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럴 건 모르겠어요. 네. 마르케스 너무 많아서 네. 지금은 다 마르케스. 예, 프란시아 마르케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앞에 있었던 이 카우카 운동 뉴욕에서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대에 카우카 댐 건설에 반대해서 환경운동을 시작하고 이제 풀뿌리 공동체에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2014년에는 이 카우카 지역에 들어온 다국적 기업이 이제 불법적인 금강 채굴을 했는데 이 채굴에 항의하기 위해서 이 칼리 지역부터 수도 보고타까지 여러 여성들과 함께 400마일, 500km 이상 되는 곳을 행진을 하는 것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통령이 콜롬비아가 아까 굉장히 복잡한 나라고 뭐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저개발의 나라고 하지만 당선되었을 때 거의 뭐 당선 수락 연설 하잖아요. 그때 거의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일성 이상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를 콜롬비아가 우리 전 지구의 그러니까 전 세계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부통령 후보로 당선된 거. 콜롬비아가 이제 남미 나라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인데 흑인 여성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은 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여성 프란시아 마르케스가 그 과거에 풀뿌리 운동, 환경 운동을 해왔던 거.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이게 물론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이 정부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기대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저개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개발 국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얘기들을 해놓을 것인가,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그 다음에 풀뿌리 운동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결합해 낼 것이라는 거가 앞으로 할 이 과정들을 좀 흥미롭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지점에서 저는 되게 굉장히 재미있던 지점이 제가 이 번역을 마감할 때쯤 돼서 이 당선 소식이 들려온 거고, 그 다음에 이 부통령이 이제 그 런닝메이트로서 부통령이 된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책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 원래 전공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제가 이제 문화 연구를 전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걸 했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박사 과정을 했던 학교가 뭐 탈식민주의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국에서의 기지였어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연구를 하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또 제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뭐랄까 어떤 특정한 지점에 보기보다는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보면서도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봐야 되는 또 제 임무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도 했었고 이 책을 또 번역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10년 동안 미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크게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뭐 물론 안 중요하고 중요한 건 없지만 전혀 안 중요해요. 팩폭을 해주시네요. 아니잖아요. 동물학보다는 나아요. 비난의 대상. 비난의 대상. 감명교사의 대상. 이거는 아르헨티나가 망한다는 걸로 몇십 년을 울고 네, 그걸 뭐 1년에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가 망하길 바라는 기원하는 사람이 맨날 아르헨티나가 망했다고 네, 에디타 얘기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강해서 네. 제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뭐냐면 제가 그렇다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연구자로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제 연구 물론 이게 다 개인적이지만 하여튼 제가 해왔던 연구 외에도 한국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제가 아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생태나 아니면 나름대로 뭐 반면교사로서의 라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다른 한편은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됩니다.